like crap. Oh yeah, you're gonna feel better. You gotta get up and go. Get over it, just toss one back. That's good. Keep tossing. Shoot a shot, cause you got to leave. Oh yeah, kind of thing it. Shoot your around. Hangover Joe will get you over it. Ooh, it's gonna get you. Yep. Get over it, Just toss one back. get over it. When you feel like crap. Shoot a shot, it's the fix, cause you got too lit. Get over it, Get up and go. get over it. With Hangover Joe. Hangover Joe will get you over it. Hangover Joe will get you over it. 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저께 그 공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제도를 좀 바꿨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추석이죠. 네, 이제 며칠 후면 추석인데요. 제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유튜브 메일을 봐볼까요?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메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보면은 동영상하고 재생 목록하고 커뮤니티 이렇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제가 항상 이 큰 홈에 있는 메인에 주간 방송 공지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를 며칠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 좀 중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공지 내용을 여기 보면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클릭해 볼게요. 아까 제가 하나 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공지사항을 제가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2018년 9월 18일 방송 공지.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주간 방송 공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9월 18일에 오늘이죠. 9.13 부동산 정책 기사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19일은 도기환의 라이브 방송, 내일 오후 8시에요. 내일 오후 8시에는 또 거기에 걸맞는 주제를 이제 갖고 올게요. 이제 미리 해놓는 게 사실은 좋긴 한데, 사실은 또 이렇게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방송 공지와 주제를 미리미리 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정신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에 거의 한 달 정도는 새벽에 막 2시, 3시에 자고, 또는 어떤 때는 12시에 자면 2시에나 일어나면 한 5시, 6시까지 깼다가 1시간 자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어저께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람이 평상시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뇌 속에 유독한 단백질 물질이 생긴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면을 취할 때 그 유독한 단백질을 해소할 수 있는 비타민인가 뭐 그런 게 쏟아져 나온대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잠을 계속 부족하게 자다 보면 뇌의 판단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착시 현상도 생기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은 좀 자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요즘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 오후 8시에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책으로 하든, 기사로 하든, 아니면 어떤 상담 문서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20일 목요일은요, 두 여자의 경매 이야기 오후 6시죠. 그 다음에 9월 21일 금요일에는 도기환의 라이브 방송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그래도 뭘 하나를 하고 마지막에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도 이제 방송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송 주제가 있을 시 연락주세요 해놓고 토기한3,000이 gmail.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메일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이메일이니까 일로 보내주시면 어떤 그 주제거리는 제가 주제를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직접 댓글로 주제를 달아주면은 제가 또 그걸 알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는 제가 보니까 그 키왕짱 옥션에는 지금 어떤 뭐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다해줘 상담 볼까요? 다해줘 상담을 보시면 제가 어제까지 볼 때만 해도 특별하게 어떤 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9월 17일이죠. 9월 10일 스파레주 보충학습이 완료돼서 9월 20일 날에는 지금까지 질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방송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단은 대신 이번 주는 추석 전이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거를 갖다가 보시고 어딜 보시라 했죠? 여기 커뮤니티를 좀 보시고 방송 일정을 공지를 여기서 수시로 봐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커뮤니티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그겁니다. 9.13 부동산 대책, 그렇죠?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왜 방송을 한번 안 해주세요? 요렇게 저희 그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서, 야,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맨날 빤한데 그걸 매번 뭐 공부한다고 뭐 달라지냐, 우리가 맨날 투자할 때나 이슈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학구열 차원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실 좀 필요한 거긴 맞아요. 어떻게 도대체 흘러가는 것이냐. 워낙에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경제정책. 금년도에 이제 그 지방자치선거 때만 해도 압도적이었던 지지율이 불과 몇 개월 안 지났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나버렸으니까. 그죠? 몇 개월 사이에 추락하는 것, 최근에 49%의 어떤 추락의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 좋죠.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지금도 여기 보면 경제부총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하는 정책이 좋았다면 떨어지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안 좋았으니까 떨어지죠. 그죠? 안 했던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제정책과, 이번 정권의 어떤 봉직자라 그래야 되나?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지지 계층이 전 정권 때문에 나타난 80%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의 포지션은 중산층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그 턱에 걸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렇지 않다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가 없죠.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야 맞습니다. 어차피 부자는 극소수고 대다수는 중서민층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는 중산층의 등돌림 현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중산층의 등돌림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런 부동산 정책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작년에 파리 대책을 할 때에는 그렇죠. 금년 4월까지만 해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빨리 팔아라.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빨리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다. 대신 임대사업자를 하면 8년간은 너 못 파는 거야 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그렇죠. 사업자를 가지 않으면은 양도세도 중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종부세도 중과할 것이다 라고 겁을 줘서 임대사업자 쪽으로 몰았는데,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대해서 용산하고 이태원에 대한 통제 개발, 그 다음에 강북에 있는 경전철 개발 등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그 서울 지역, 경기도 수도권 인근을 난리를 만들어 놨죠. 서울 인구하고 경기도 인구가 비슷하지만은, 또는 서울의 인구와 경기도의 면적은 경기도가 더 크겠죠.
인구는 비슷비슷한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동산 개발 정책을 이재명 시장이 내세우지 않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러나 유독 그 박원순 시장이 한 2개월 사이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내뱉어서 당연하게 법원 경매 시장에도 과열 경쟁이 밀어붙였고 경매는 원래 부동산 도매 시장이어가지고 충분히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노리는 도매 시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매 시장보다 거의 한 그 100% 이상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는 2~3배 이상 비싸게 사가게끔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박원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잠했던 부동산이 뛰기 시작했고 그 뛰어오르다 보니까 이번에 안 사면 안 돼라는 어떤 투기 심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조바심이 작용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 국토교통부하고 정부 차원에서 불과 몇 개월 전에만 해도 임대사업자를 독려해서 장기 플랜이 있었죠. 임대사업자가 되면 그때 연후에 그 임대 그 신고가 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뜯어내는 정책 전략 전술을 써내려고 했는데 이 8년 동안 못 팔게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8년 동안 못 팔게 한다. 차라리 딴 데처럼 5년이나 4년의 어떤 의무 임대 기간을 두게 된다면 차라리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8년 정도의 어떤 비관적인 거죠. 그 혜택을 보려면은 그죠? 개인 투자가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주면서 8년 정도 갖고 있으면 내가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줄게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품귀 현상이 돼버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은 개인은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갈 수밖에 없죠. 자, 대출도 안 해주죠. 중과세든 어떤 세제 혜택도 주지 않죠. 그러면 누가 됐든지 간에 임대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신 임대사업자한테는 본인들이 또 사업소득세를 나중에 뜯어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2중 3중의 이익을 가져가는 게 국가다.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말의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이렇게 폭등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번 정권의 책임이죠. 민주당의 책임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르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2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있다가 이제서는 이제 9.13 대책 해놓고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모든 혜택을 다시 뺏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이 무엇이냐? 개인하고 임대사업자의 비교는 간단합니다. 양도세에 대한 거, 그 다음 종부세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어요. 일단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있죠. 2주택을 하거나 3주택을 가질 때는 중과세를 합니다. 그죠? 1주택, 1인 1주택, 1인이란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하던 요건을 2년 보유, 2년 거주라는 요건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줄였어요. 그죠? 비과세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과세를 많이 한다는 거고, 이번 정권이 출발할 때도 그랬지만은 세금을 늘린다, 높인다라고 하고 뽑힌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는 가장 좋은 것은 지표가 드러나 있는 부동산이 가장 때리기 좋죠. 보이지 않는 건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돈 뜯기 쉬운 거고, 행정하기 제일 만만한 게 부동산이죠. 그래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2년 보유만 했던 것을 2년 거주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비과세도 힘들게 해놨다. 자, 그 다음에 2주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10%를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3주택일 때는 20%를 더 추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가 이번 정권의 특징이었고, 이게 양도세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아시겠지만은 9억과 6억, 그죠? 1주택이 9억인가요? 그 다음에 다주택일 때가 지방이 3억이었나? 그죠? 다주택일 땐 6억이었나?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런 종부세에 대한 어떤 규제가 개인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통상 9억 정도가 돼서
공시 가격의 9억이 종부세가 이제 실시되는 금액이 그 영역이라면 시세로는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파트 14억짜리가 한 종부세 공시 가격 9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종부세에 대해서는 종부세라는 건 말 그대로 재산세의 일종인데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금 더 과징하는 걸 종부세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종부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경매쟁이들은 종부세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종부세를 내는 경매 투자자들 몇 명 안 됩니다. 그죠? 거의 대다수 이제 한두 채, 서너 채, 다섯 채, 여섯 채 해도 그렇게 잘 팍 안 늘어요. 안 늘어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은 일반적인 경매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에게는 면제됐던 게 종부세였는데 그죠?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제 임대 사업자한테도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한테 매겼던 게 그 중과세가 있었죠. 몇 주택 몇 주택에 대한 중과세, 2주택 3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있었고, 임대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용 부동산이니까 원래는 중과세를 하면 안 돼요. 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업용 부동산, 이거는 그냥 개인의 보유용, 투기용이라고 자기들이 평가할지 모르나 일단은 사업용으로 신고하고 얻어진 부동산은 이거는 사업에 대한 재고 상품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재고 상품으로 안 보고 이것도 주택으로 이렇게 봐버린 것은 법적인 모순이 사실 있는 겁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러는 것은 가구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의 보유를 그 개수를 쉬는 거죠. 즉 관념이 뭐냐면 1가구에서 2개나 3개를 갖는 거는 좀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면서 규제가 있고 중과세가 도입되는 것이지만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업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든지 간에 당연히 팔 때에 대한 중과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오바죠, 오바. 이거는 사업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맛동산을 하나만 놓고 파는 놈은 싸게 되는데 맛동산을 10개나 2-3개 이상 놓고 팔면 그 어떤 국가에서 소득세를 더 뜯어간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죠? 진열을 해놔야 상품을 진열을 해놔야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맛동산을 하나 있는 경우하고 맛동산을 10개 파는 경우는 똑같은 정부의 정책이 도입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장사지,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집이 몇 채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사업용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에 따른 중과세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출범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정권이 오면서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임대사업자한테도 그냥 그 중과세를 매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읽어볼게요. 양도소의 경우에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를 제외했어요. 그죠? 즉 8년 이상의 장기 임대 등록을 주택을 했다. 즉 이게 뭐냐면 임대 사업자가 되면 양도세 중과하는 걸 뺐어요. 기존에 이게 원래 원칙이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2주택 이상은 일반 세율의 10%, 3주택 이상은 20%가 중과된다. 이렇게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 자, 임대사업자도 앞으로 중과세, 양도세를 팔 때는 중과세다. 자,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죠. 맞죠?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도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있고 3주택에 대한 중과가 존재하는데 그 중과세를 면제해준다. 그러니 임대사업자를 됐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자한테도 2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율 플러스 10% 중과 3주택은 20% 중과라고 하니 개인하고는 뭐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개인한테는 그 여기 종부세 비과세 있죠. 자, 또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그렇죠.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하나는 임대 등록을 했어. 그죠? 그렇게 해도 종부세가 과세가 된대.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물론 무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지금. 그죠? 1주택자 이상자가 임대 등록을 해도 종부세가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도 혜택이 없다. 자, 다시 한번.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개인한테 있는 양도세 중과가 임대사업자한테는 양도세 중과 안 한다고 했다가 9.13 대책 때는 중과하겠다라고 바뀌었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안 매기겠다고 했던 것을 또 내게 하겠다라고 한 점. 요 두 가지 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매력으로 비춰졌던 두 가지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졌고 8년간 팔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세율이 똑같다고 하면은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아예.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부분이 이슈가 됩니다만은, 자, 대출 부분도 개인이든 임대사업자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뭐 이런 데에서는 1주택만 가지고도 1주택을 가진 사람은 개인은 1주택 다음에 2주택자는 대출이 금지가 되어 버립니다. 자, 이게 한번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다시 한번 자꾸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헷갈려요. 9.13 부동산 정책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혜택을 뺏어버린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나 두 가지 관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는 혜택이 없어진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억 6억. 막 어깨가 버근하네요. 뭐 이게 복잡하긴 해요. 뭐 94억 초과 뭐 이런 거 여러분 해당 안 되잖아. 그죠? 뭐 종부세 비율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만 드릴까요? 읽어만? 요것도 제가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9.13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는 국회 통과까지 난항을 겪는다. 대책에는 3주택 이상의 보유자와 서울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의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최고 3.2까지 중과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현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비싼 집들이 있어요. 막 20억짜리 이런 거는 거의 다 한 달에 150, 200 정도의 자기 집에다가 월세 살듯이 내는 그 정도로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즉 우리 경매쟁이들, 우리 제목이 뭐예요? 이런 종부세, 즉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임하는 현명한 그 경매 투자자들의 어떤 대처법이라고 한다면, 이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종부세라는 것은 국지간교, 많이 벌어야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의 대상이 안 된 경매쟁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과세 상향 같은 경우를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눅들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여러분들의 어떤 억제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도세를 임대사업자에게도 중과하는 방식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피곤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아까 말했지만 개인이 판매하나 개인이 판매하나 임대사업자가 판매하나 똑같이 중과세라면 임대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절차 복잡해. 8년간 보유해. 그죠? 그죠? 세금은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의미가 없다. 다만 종부세는 아직 여러분들 경매 초보자한테는 택도 없이 먼 얘기고 경매를 한 5년 이상 해도 종부세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형태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종부세에 대해서 여기에서 비수도권 3억 수도권 6억 그러죠. 종부세 개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볼까? 종부세 하면 자 9억 6억이죠. 잠깐만요. 9억 이렇게 쳐볼게요. 자 한국일보 기사 2018년 4월 기준의 글이네요.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 초과 서울주택이 52%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멈춘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좀 애를 썩었던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OBS 프로그램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교육이 됐으니까, 기사 중에 여기 이제 대출에 대한 게 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뭡니까? 임대사업자와 개인 부동산 투자자와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를 가장 줄이는 게 이번 9.13 조치고,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했을 때 혜택이 너무 많이 줄어버렸다. 정부가 부동산을 억제시킬 때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지금 총 2가지를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두 번째는 뭐였죠?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세 중과 부분의 혜택을 없앤 거. 자, 임대사업자한테도 양도세를 중과했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삼박자 다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그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종양대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다. 그럼 대종양 이렇게도 되겠다.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과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요 세 가지 대종양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종양이 이제 암세포 같은 거니까 대종양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출 규제 하기 전에 종부세에 대한 속보라는 게 있어서 보니까 9월 13일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부 기사는 조금 이제 챙겼는데요. 원래 종부세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 6억 초과만 돼도 종합부동산세를 매겼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9억을 기준으로 매겼죠. 그래서 1주택자에게는 9억을 오버했을 때 종부세를 냈는데, 그 다음에 부부가 합산해서 공동명의할 때는 6억이다. 이렇게 바꿔. 개인당 6억, 개인당. 그리고는 또는 2주택자가 있다.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징벌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2주택인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공정시장가율이 6억만 초과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 자, 1주택 집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2주택자에게는 6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택이 2개니까 더 너그러워야 될 것 같은데 주택이 2개를 합쳐서 6억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2주택 갖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도 요즘엔 뭐 정책이 바뀌니까 오늘 내어도 내일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들어온 정권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맨 똑같아요. 세금 올리거나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3억하고 6억 구간을 신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어딨냐. 여기 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을 보유자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없었던 종부세 과표 3억에서 6억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다. 즉 뭐냐면 3억하고 6억 구간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억하고 6억 구간이 신설됐다라는 겁니다. 3억하고 6억 구간. 그러니까 이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옛날에는 개인이 한 채 가지면 9억 이상만 9억 초과분을 하는 사람은 냈는데 2주택인 경우는 6억을 넘었을 때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담했는데 이제는 3억하고 6억만 돼도 부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조정지역 내 2주택자나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조금 저렴한 그 빌라나 이런 걸로도 한 서너 채, 네다섯 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경매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3억만 넘어도, 물론 이제 이 3억이 시세 합산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과표 3억이라는 것은 과표를 매기기 위한 거는 따로 있어요. 따로. 여기 보니까 과표 3억 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 해놓고 과표 3억, 시가 19억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현재 과표 9억 원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통상 13억, 14억이라고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뭐 엄청나게 과표가 6억이 시가 23억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표현이네요. 현재 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돼버리면 뭐 과표 3억이 19억이고 과표가 6억이면 23억이면 과표 9억이면 거의 한 30억 되겠네요. 그러면 종부세 내는 사람이 없게. 강남에서 웬만한 10몇 억짜리들은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요거는 좀 너무 터무니없네요. 그죠? 2주택이나 뭐 이런 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고가 1주택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없었던 3억과 6억 구간을 신설했으니까 실제로 서울에 이제 빌라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부세는 어쨌든 3억 6억 구간에서는 좀 세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해 있죠. 확실한 것은 첫째, 종부세가 높은 구간으로 가면은 갈수록, 즉 다주택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면 할수록 이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대출에 대한 설명하고 우리 같은 이제 경매 투자자는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는 이제 좀 말미에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게요. 대종량이라 해서 대출 규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예를 들면 무주택자다. 내가 무주택 서민이다. 그런데 규제지역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시가 13억 원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주담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시가 13억 정도 된다. 이게 공시가격이고, 아까 과표 3억 6억 구간은 아마 그 10몇억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맞네. 그 자세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저도 세무 쪽으로는 사실 관심이 좀 얇은 편이죠. 어차피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고가 주택에 경매 투자를 하지 않죠. 경매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 방면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교육할 때 잠깐 읽어드리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자,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는 즉 시가 13억 정도 된대요.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주담대를 받는데요.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에 전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대.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한 채를 구입하는데 그 한 채가 고가야. 그럼 고가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대출을 안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거줄 때는 해준다는 거예요. 실거줄 때.
실거주일 때만 고가주택을 살 때 대출해주고 실거주가 아니면 고가주택은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주택 세대가 집 없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에 전입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상품은 무주택자는 소득 제한을 주지 않고 그냥 누가 됐든지 간에 전세자금 대출은 해주겠다. 무주택자는 그 사람이 부자든 아니든 이제 뭐 이런 거를 했네요. 그러면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럼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일시적 2주택 있죠.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 가기 위해서 동시에 두 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3년 안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1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부터는 2년 안에 판매해야만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또 최근에 바뀌었어요. 옛날에 2년 하던 게 이명박 때 3년 하다가 다시 이제 2년으로 바뀐 케이스죠. 이거를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택은 한 주택인데 이 사람이 세 주택을 얻어서 이사 갈 때는 어차피 동시에 두 주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집이 있는데 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서 그 집도 대출을 받을 때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그럼 이때는 그럼 대출 안 해줄 거냐? 그러면 이사를 가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서울 지역에서 1주택자 소유의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 금지된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이사나 결혼,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학교 폭력 등의 사유로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대출받는다. 즉 뭐냐면 일시적, 그러니까 하여간 규제 지역 내에 1주택만 있으면 그 다음 2주택보다는 돈 안 주는 게 원칙.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원칙. 돈을 안 주는 게 원칙. 그런데 돈을 주는 원칙은 딱 하나 있다. 야,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는 조건을 약속하면 2주택을 살 때 대출해 줄게. 이건 엄청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 곳에 부동산을 경매로 살 때는 이미 내가 한 주택이 내 명의로 있다면 두 번째는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려면 한 주택을 파는 조건이어만 해준다. 이러니까 개인이나 또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라. 이게 대출을 규제해 버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만 해도 임대사업자의 매력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애초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5년 전에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연초에 킹왕짱 세미나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개인은 안 되니 임대사업자 쪽으로 법인으로 이동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임대사업자조차도 이제 메리트가 진짜 없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이거 중요하다. 그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러면 8년이라는 의무 임대기간만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자, 아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더 뭐냐면 규제지역에 대출까지도 이제 잡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즉, 그래서 1주택을 가지면 2주택일 때 돈 안 해준다. 그러면 1주택만 가질 때도, 그러면 어떡하냐. 1주택을 가질 때는 주냐. 어딨냐. 무주택 가구가 1주택을 가질 때에도 고가주택인 9억을 초과할 때는 실거주 때만 대출해주고 아니면 그 9억 비싼 주택을 하지 마라. 저렴한 주택을 살 때는 대출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말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량이 극히 줄어드는 거예요. 무주택 서민도 집을 살 때는 고가주택을 할 때는 실거주 때만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아예 이 규제지역 내에서의 2주택부터는 아예 돈을 그 부동산 빌릴 수가 없는 거라. 주택이 한 채만 있는 사람도 빌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아까 말한 일시적으로 뭐 학교 질병, 뭐 퇴학, 그 다음에 그 왕따 같은 거. 그 뭐 있지? 아까 표현이 뭐 있더라? 학교 폭력, 질병 치료, 결혼, 이사. 결혼할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을 수 있잖아.
합친일 때, 그럼 한 집이 동시에 두 집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는 2년 안에 팔아야 되겠죠. 그런 형태의 담보대출 자체가 극심히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규제지역 내에, 즉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에 있는 이 세 군데 지역에 있는 이 부동산을 살 때는 내가 1주택만 있어도 2주택부터는 대출받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 할 때는 대출받기 힘들다. 그러나 실거주 때는 된다더라.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럼 2주택이야. 나는 여러분들 이미 2주택인 경우 많아요. 자기 명의로. 그럼 2주택은 어쨌든 여기 보면은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거기 2주택자인데 내가 전세를 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전세 대출은 공적 보증이 안 돼. 다만 뭐 기존 1주택을 2년 안에 처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한 번만 전세 대출 연장 허용. 그죠? 내가 집은 두 채인데 따로 나와서 전세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강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강남에 주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서 또 전세 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복잡해. 아마 내가 요 사람들 그 김동현 이런 분들 해놓고 객관식으로 문제 내거나 주관식 서술형으로 문제 내면 맞추지 못할걸요? 그냥 막 복잡해. 그냥 안 준다 이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그럼 이번 대출은 전국에 적용되냐? 아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은 금지되되 예외가 허용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아까 말했죠. 자, 무주택자는 대출해주고 1주택자는 오케이? 자, 기존에 2주택이 된 사람은 앞으로 신규는 금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주택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경매를 해도 빌라 같은 거, 아파트나 어떤 주거용 단독을 사면은 대출받기 어렵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이거는 경매 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오겠죠. 앞으로 경매 시장에서 빌라, 아파트,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개인 명의로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게 1년, 2년씩 쭉 이어진다면은 앞으로 경매 낙찰 가율이 한 번, 두 번씩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대출 안 해줄 거니까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거용 어떤 아파트, 빌라, 다세대,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을 살 수 없죠. 기존에 내가 1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2주택일 때 기존 거를 파는 조건부로 해서 경매 시장에 와서 주택을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그 경매 시장에도 아마 이 제도가 꾸준히 이어진다. 뭐 한 몇 개월 하다 마는 게 아니고 2년 정도만 이어지면 부동산 법원 경매 시장에서도 엄청 싼 값에 매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럼 싼 값에 매입이 돼버리면은 어떤 점이 있냐? 그럼 전세 임차인들의 그 돈을 뗄 확률이 높아지죠. 제일 첫 번째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기존 담보대출은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안 해주거나 적게 해줘. 특히 규제 지역에, 즉 돈 좀 될 만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경매로 살라고 할 때 그 경매 물건에 대한 신규 주택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경매를 배워가지고 무주택 서민이 처음 법원 경매를 배워가지고 경매 시장에 딱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못 사니까 어부지리로 한 번, 두 번 더 떨어진 상태에 사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기존에 돈을 많이 빌려주는 은행들이나 근저당권자는 이 법원 경매로 매물이 나와도 옛날에는 한 80%에 낙찰되던 게 이제는 60%에 낙찰돼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왜? 소비층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대출에 대한 손실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낙찰 가율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임차인의 소액 우선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게 낙찰이 되면 될수록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즉 소액 임차인들이 배당받아가는 금액이 적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규제를 하면은 또 서민들이 또 죽는 수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앞으로 닥칠 미래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면은 이렇게 경매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떨어질 만한 이런 환경이 다르다. 개인이 주택을 2개 사면 너 왜 사서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차라리 개인으로 들고 있어 버리고 양도세 중과 똑같이 맞아 버리는 게 낫고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게 좋지. 양도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과라고 해도 결국은 이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익 보고 계속 사고 판다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임대사업자를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임대사업자를 죽인다고 만들어 놨지만 결국은 또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분석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9.13 대책의 핵심은 뭐예요? 규제지역 내의 다주택자 규제고 규제지역 내의 임대사업자 규제예요. 그러니까 규제지역 밖에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로 보인다. 맞죠? 규제지역 밖에서는. 그래서 신규 대출에 대한 그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 이제 해당되냐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게만 이 대출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CPU가 입니다. 심하네. 그래도 끊기진 않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다. 오늘은 우선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엄숙한 공부는 나중에 하시고 그건 아마 내일 정도나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것, 자, 9.13 대책의 핵심을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자, 9.13 대책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규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규제해서 피해서 임대사업자로 가게끔 자기들이 독려해 놓고서는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때리는 정책을 펼친 게 9.13입니다. 자, 9.13은 임대사업자를 때리는 정책이다. 그럼 임대사업자의 무엇의 부분은 결국은 법원경매 시장의 낙찰가율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그럼 법원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은행들의 대출 손실과 소액 임차인들의 어떤 그 배당에 대해서 일부 손실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됐죠? 자, 중요하다 이거. 그러나 자, 다시 한번 임대사업자를 때리는 게 9.13이다. 9.13에서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때리냐? 대종량으로 때린다. 대출, 종부세, 양도세 중과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래? 법원경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라? 주택을 하도 때리니 주택 안 사면 되겠네. 자, 근데 이 규제는 어디에 있다? 대종량의 규제는 규제지역 안에만 됐다. 이 규제지역은 내일 말씀드리겠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이 세 가지를 규제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규제지역의 대출을 규제하니까 규제지역 밖에 사면 되겠네. 이렇게 되고, 주택을 하도 때리니까 주택 안 사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규제지역 밖에서 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하도 때리니까 이제 그냥 법인사업자를 가야 되겠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회피를 하면 된다. 첫째, 지금 문자가 들어와서요. 잠깐만. 어수선하죠. 그래서 자꾸 저도 정리를 다시 시켜드립니다. 다시. 9.13 대책의 핵심은 뭐다?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거다.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규제하냐? 세 가지 관점에서 규제한다. 대종량으로 규제한다. 대출 규제를 한다더라. 근데 어디에서 한다? 규제지역 내에서 한다더라. 그래? 그럼 규제지역 내에서 하니까 규제지역 밖에를 사면 되겠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때린다더라. 특히 3억하고 6억 구간을 신설했다더라. 그래? 그러면은 종부세도 결국은 주택이니까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한다. 그러면 개인으로 가도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로 가도 양도세 중과니까 임대사업자는 특히 8년간 보유한다니까 법인사업자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법인으로 하면서
주택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가나 기타 등등등의 다양한 토지에 대해서 투자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나는 주택밖에 안 했는데요. 빌라밖에 안 했는데요. 왜 이렇게 대출을 힘들게 합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부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어떤 규제 지역 내에서의 빌라나 아파트의 가격이나 단독주택의 그 하락을 불러올 거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법인으로 이런 어떤 하락이 들어온 것을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좋게 생기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경매 시장이 앞으로 밝은 시장이 돼버린다. 제가 그래서 IMF가 끝난 김대중 정권 때 부동산의 불경기 시절에 그때 대출이 반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 아파트도 50%였거든요. 그때 단독주택 빌라 사서 큰 재미를 봤어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지금처럼 분석을 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걸로 보인다. 한두 번 더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망설이는 수많은 경매 투자자들에게는 지옥같이 느껴질지 모르죠. 대출 규제만 크게 느낀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주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투자 기술을 터득해 놓고 시세조사 기법을 터득해 놨다면, 그 다음에 우량물건 이래도 훈련을 통해서 경매 편견을 타파했다면 실질적으로 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의 매물을 대상으로 내가 타겟을 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경매에 있어서 경매 편견을 유지한 채로 이래도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경매 투자의 황금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또 하나의 이제 걸림이라면은 신규 법인일 때 오는 신설 법인일 때 오는 대출 양발하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우리 이제 스파레즈 방식에서 경매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 종목을 타파하고 투자 지역에 대한 편견을 타파해서 지역을 넓혀 나간다면은 당연하게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땅이 온다. 이게 기회의 시절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래독에서 강조했던 게 지역, 금액, 종목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세요. 항상 지역에 대한 답사, 현장 답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규제 지역 내에서만 연연하다가 충분히 어떤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변동이 치면 대번에 독감이 걸려버리기도 한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일은 라이브니까요. 내일 정도에 아마 제가 요거의 연장선 측면에서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